아가씨,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에 누운 재벌가 외동딸 윤서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누구죠?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점 없이 천장을 향하던 시선. 입가에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미소가 얕게 걸려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쓰러움과 동시에 묘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담당 의사와 2명의 간호사, 그리고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태경그룹의 법무팀장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바로 옆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노인. 손등에는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낡은 면 앞치마를 두른 채 2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태경그룹 저택에서 30년을 일한 식모 김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서하의 눈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았습니다. 저건 빈 눈이 아니라 꼭 참고 있는 눈이라는 것을. 30년간 사람을 지켜봐 온 눈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아주 잠깐 서하의 시선이 말순에게 닿았다가 다시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찰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지고 간호사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진 뒤였습니다. 말순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말순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 안 잃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태경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윤태경이 세상을 떠난 것은 10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향년 63.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임원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재에서 쓰러진 회장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은 없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태경그룹 본사 로비에는 조화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외동딸 윤서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아가 타고 있던 차량은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제어를 잃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다행히 속도가 완전히 붙기 전이었던 탓에 서아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외상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이마에 15바늘을 꿰맸고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서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의 얼굴도 자신이 살던 집도. 담당 의사는 외상 후 기억상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의 기질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장애는 영상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본인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룹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심지어 언론 일각에서도 같은 말이 돌았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은 국과수 감정에서 자연 마모에 의한 파손으로 결론 났지만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고 하필 유일한 상속인이 탄차였으니까요. 그 무렵 태경그룹의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직 공백을 채울 임시 대표가 필요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동생 윤명진 부회장이 임시 대표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옳겠습니다. 이 사진 절반이 명진의 오랜 측근이었고 나머지는 눈치를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서하가 멀쩡하다면 경영권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지금 그녀는 그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병실에서 인형처럼 웃고 있는 29살의 외동딸. 명진은 병문 안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서하야, 삼촌이야. 기억나니?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택 구석, 낡은 행주를 손에 쥔 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김말수는 아무 표정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조용히 국을 끓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장례가 끝난 뒤 저택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쓰던 서재에는 명진의 비서가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장이 아끼던 오래된 직원 2명이 갑자기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택 외부 경비 인력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경비원들은 말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그 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에 손을 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수십 년치의 경영 서적과 두꺼운 바인더들이 빼곡했습니다. 창가 쪽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늘 쓰던 만년필이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떴거나 아니면 이미 다녀간 누군가가 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 두꺼운 서류 봉투 아래에 작은 물건이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USB였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에 아무 표식도 없는 검은색 USB. 서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서한은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습니다. 파일은 3개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태경그룹 명의가 아닌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흘러간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백억 단위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법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홍콩,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들의 실질 소유자로 기재된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윤명진. 세 번째 파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한은 USB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윤명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유 원장은 내가 처리했어. 공증 쪽도 손 써뒀고. 서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서하야. 그 애가 USB 찾으면 끝이거든. 정적. 서하만 없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하는 USB를 불에 지어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나왔습니다. 사흘 뒤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하만 없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서하는 하얀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살아남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윤서하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기억을 가진 서하는 위험했습니다. 증거를 쥔 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하, 텅 빈 눈의 서하라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은 연기였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법무팀장, 비서실장, 간호사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명진의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던 노인. 30년. 서하가 태어나던 날부터 이 집에 있었던 사람. 서하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그날 밤 서하가 속삭인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잃었어요. 말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말순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USB는 어디 있니? 서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제 몸에 있어요. 잘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여느 때처럼 병원 구내식당에서 죽을 사왔습니다. 서하 앞에 놓아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죽 그릇 아래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 3명, 내가 찾는다. 서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쪽지를 씹어 삼켰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고 아주 짧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흘 뒤 서하가 퇴원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가씨가 돌아온 저택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곳곳에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재 자물쇠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던 집무실 컴퓨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문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명진은 일주일에 2~3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서하의 손을 잡고 기억이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서하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의사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전문의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서하는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진이 떠난 뒤 말순이 가져다 준 저녁상을 받으며 눈빛으로만 물었습니다. 말순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믿어요? 말순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하의 방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같이 공장 바닥 닦던 사람이거든. 서하는 눈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얘기야. 말순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윤태경은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배경도 없이 작은 부품 공장 하나를 차린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공장 직원은 12명이었고 사무실은 컨테이너 한 칸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그 공장의 경리였습니다. 정확히는 경리이자 회계 보조이자 총무이자 필요할 때면 현장 관리까지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작은 공장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에 가까웠습니다. 태경이 영업과 기술을 맡았고 말순이 돈의 흐름과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회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첫 3년은 월급도 제때 못 받은 달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버텼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처가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었습니다. 공장이 커졌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수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앞에 서면 내 아버지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태경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가문이었고 격식을 따졌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눈에 젊은 여자 경리가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들이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태경은 말순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리되 집안의 압박을 감수하거나 지분을 유지한 채 뒤로 물러나거나
말수는 뒤로 물러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편한 일이었으니까. 대신 태경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순의 지분 3%는 그대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태경이 직접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저택의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조용하게.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응. 나도 굳이 알릴 생각 없었고. 서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삼촌도 모르는 거예요? 말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지. 서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보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아가씨여야 했고, 말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식모여야 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변호사가 필요했고, 내부 정보를 캐내려면 그룹 안에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명진의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30년의 시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동안 말순이 보아온 사람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임원들, 비서들, 운전기사들, 청소 직원들. 그들 중 누가 진심으로 윤태경을 따랐는지, 누가 단지 자리를 따랐는지를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밥상머리에서 드러납니다. 회장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말수는 그것을 30년간 부엌 창문 너머로 보아왔습니다. 말순이 고른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경그룹 법무팀의 막내 변호사 이준혁이었습니다. 31살. 태경이 직접 뽑은 공채 출신이었습니다. 명진 체제가 들어선 뒤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가 밀려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진의 지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내부 보고서를 올린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 전담 운전기사였던 박기수였습니다. 60살 가까운 나이에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대기 발령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말수는 그가 회장의 마지막 외출 당일 동선을 전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명진의 개인 비서 최다은이었습니다. 이쪽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포섭이 아니었습니다. 최다은은 명진 곁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유능했고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그녀를 고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순이 우연히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최다은은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서아에게 세 사람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서아는 이틀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촉은 말순이 했습니다. 이준혁에게는 저택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을 사 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이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정말 기억을 잃지 않았냐고.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박기수는 더 간단했습니다. 말순이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박기수는 말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다은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그녀의 자리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왔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최다은이 먼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던 날 밤에 제가 본 게 있거든요. 4명이 모인 것은 저택 지하 창고였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는 곳. 말순이 30년간 유일하게 혼자만의 공간으로 써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한은 처음 그 자리에서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기수는 무릎에 얹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삼촌을 법으로 잡고 싶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요. 그리고 4가지 과제를 꺼냈습니다. 첫째, 아버지 서재의 금고와 CCTV 기록 복구. 금고가 언제 누구에 의해 열렸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둘째, 회장 사망 전후 통화 기록 확보. 셋째, 위조된 유언장의 원본 추적. 넷째, 회장 사망 당일의 처방약 교체 여부 확인. 최다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방약은 제가 알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부회장님이 저한테 지시했어요. 회장님 심장약을 다른 걸로 바꿔서 챙겨드리라고. 의사한테 새로 처방받은 거라고 하면서요. 최다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처방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날 밤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약 봉투가 없어졌어요. 제가 챙겨드린 약 봉투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봉투 말고 다른 건 없었냐? 약 이름이라도. 최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그때는 왜 찍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찍었어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서하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직에 밀려난 법무팀 막내 변호사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측근들은 그를 이미 무력화된 사람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이준혁은 먼저 유언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태경그룹 회장의 유언장은 사망 직후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영권 일체를 동생 윤명진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하에게는 저택과 일부 개인 자산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동딸을 두고 동생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공증이 찍혀 있었고 법무팀은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혁은 공증 기록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증을 담당한 것은 태경그룹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이 기록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공증 날짜가 회장 사망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에 입회한 증인이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의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명진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의 처남이었습니다. 태경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증 증인이 회장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실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다음으로 원본 유언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 관련 소견이 나온 뒤 변호사를 불러 작성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기수가 나섰습니다. 회장님이 5년 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박기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유언장을 만들고 나서 차에 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순이 알고 있다고. 모두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고 있지.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 한켠의 낡은 옷장 뒤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작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경 씨가 맡겨둔 거야. 10년 전에. 열쇠는 은행 개인 금고용이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열쇠 고리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경그룹 본사 근처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기수는 회장 사망 당일의 동선을 복기했습니다. 그날 회장은 오전에 외부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개인 약속이었습니다. 박기수가 차를 몰았습니다. 강북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혼자 들어가셨어요. 30분 정도 계셨습니다. 서하가 물었습니다. 그 사무실이 어디예요? 박기수가 주소를 댔습니다. 이준혁이 그 자리에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서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무실의 주인은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기업 법무가 아닌 개인 신탁과 유언 전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유언장을 다시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당일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경 씨는 알고 있었을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서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두려고 했던 거겠죠. 이준혁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직업 윤리라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망했으며 그 의뢰인의 법적 상속인이 진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셨습니다. 이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권 전체를 딸 윤서하에게 단독 승계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동생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삭제하셨습니다.
그 유언장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장님이 직접 가져가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사본을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건강하게 다녀가신 분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게.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그날 저녁 지하 창고에 다시 4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준혁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의 공식 확인서였습니다. 유언장 수정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고 나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제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말순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은행은 내일 아침에 열린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젊어서 다 했단다. 서한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행 금고는 말순과 이준혁이 함께 열었습니다. 지점장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금고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이 준비해 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상속인 확인서, 법원 발급 서류, 그리고 서하의 위임장. 서하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말순이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2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금고는 작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수정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망하던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경영권 전체를 딸 윤서하에게 단독 승계한다. 동생 윤명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선명했습니다. 이준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말순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겉면에 딱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하에게. 말순은 상자째로 품에 안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말순은 편지를 서하에게 건넸습니다. 서하는 한동안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서두른 흔적이 있는 글씨였습니다. 서하야.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없는 뒤일 거다. 명진이는 오래전부터 달라져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미안하다. 말순이한테 모든 걸 부탁해뒀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내가 무섭고 힘들더라도 말순이 손 꼭 잡아라. 그리고 이겨라. 태경그룹은 내 것이다. 서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날 다시 유언장을 고치러 가신 거고. 그래. 근데 못 막으셨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말순을 보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부탁해 두셨다는 거 언제 하셨어요? 말순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흘 전에. 내가 사고 나기 딱 사흘 전에 전화가 왔어. 밤늦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하 좀 지켜달라고 했지. 그 사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서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는 사흘 뒤였습니다. 명진이 공식적으로 회장직 승계를 선언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시대표로 그룹을 이끌어온 명진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정식 회장이 되는 절차였습니다. 재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외동딸, 위조된 유언장, 장악된 이사회. 명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걸음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와 말순에게도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유언장 원본, 변호사 사무소의 확인서, 공증 증인의 신원 조회 결과, 비자금 장부 분석 자료. USB 안의 세 번째 파일은 이준혁이 이틀 만에 열었습니다. 추가 비밀번호는 말순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 두 글자를 영문으로 입력하자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이 직접 정리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명진의 비자금 조성 경위,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 그리고 회장 본인이 의심하고 있던 정황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는 동안 당한 것이었습니다. 최다은은 명진 곁에서 마지막 정보를 빼냈습니다. 총회 당일 명진이 가져올 서류 목록, 이사진 표결 예상 결과, 그리고 총회장 내 좌석 배치도. 명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박기수는 총회 당일 서하를 태우고 갈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하는 총회에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가씨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날 밤 네 사람은 지하 창고에 모였습니다. 이준혁이 전체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서하는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대 위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서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보았습니다. 말순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서하가 답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끝내야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옷은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로 마지막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서하는 거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말순이 방문을 두드린 것은 6시였습니다. 밥 먹어라. 밥상에는 된장국과 흰쌀밥,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서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상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서아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말순이 답했습니다. 알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경그룹 본사 28층 대회의실. 주주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 법무팀, 그리고 외부 감사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감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반듯한 외모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오늘은 마무리였습니다. 서아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외동딸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자리.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하고 명진이 힐끗 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사회자가 총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안건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임시대표 윤명진의 정식 회장 선임의 건. 명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추모, 그룹의 미래, 자신의 경영 철학.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사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서 저 윤명진은 태경그룹의 이름을 걸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김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막으려 했습니다. 말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말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명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내보내. 경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법무팀 이준혁입니다.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이사진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명진을 보았습니다. 명진은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긴급 안건이죠? 절차에 맞게 해주십시오. 이준혁이 답했습니다. 유원장 위조 및 회장 사망과 관련한 중대 사안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먼저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형 스크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저택 내부 CCTV 복원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회장 사망 전날 밤 누군가 서재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 쪽으로 향하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처방약 사진이었습니다. 최다은이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회장에게 처방된 약과 실제 복용하게 된 약의 성분 비교 분석 자료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기존 처방약은 심장 부정맥 억제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망 이틀 전부터 복용하신 약은 오히려 심박수를 급격히 높이는 성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약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유언장 2개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명진이 공개한 유언장, 그리고 원본 유언장.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공개된 유언장의 공증 증인 중 한 명은 태경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해당 인물은 윤명진 부회장의 개인 자산관리인의 처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본 유언장은 회장님이 사망 당일 오전에 직접 수정하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확인서와 공증 사본이 있습니다. 명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아무 결정권도 없는 자리에서, 기억을 잃은 외동딸의 자리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삼촌, 저 다 기억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요. 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겨라고 하셨어요. 명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손가락이 말순을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진이 계속했습니다. 30년 식모가 뭘 안다고. 저 늙은이가 어떻게. 이준혁이 말순 앞에 섰습니다. 김말순 씨는 태경그룹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공동 출자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며 김말순 씨는 현재 태경그룹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진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조항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김말순의 공동 창업자 지위를 공식 인정하며 부회장직을 수여한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하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옆엔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명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사흘 전에 제출해둔 고발장에 따라 출석 요구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조용히 들어와 명진 옆에 섰습니다. 윤명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명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하를 보았습니다. 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자리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대신 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명진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임 회장 선임 안건 재상정 요청합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태경그룹 외동딸의 기억 상실이 연기였다는 것, 부회장의 유언장 위조와 약물 교체 정황, 30년 식모의 숨겨진 정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재계 역사에 남을 하루였습니다. 서한은 그날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공식 입장문을 대신 읽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그룹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하와 말수는 조용히 본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박기수가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말순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늦가을의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가 좋아하던 계절이야. 서하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윤명진은 구속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다은이 수사에 자진 협조했고 이준혁이 확보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방약 교체 지시는 명진의 통화 기록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약을 실제로 바꾼 것은 명진의 개인 의전 담당자였고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 원장 위조에 가담한 공증 관계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명진은 유 원장 위조 및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회장 사망과 관련한 혐의 일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 서하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말순과 둘이 서였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도 말을 아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됐지, 태경 씨. 태경그룹 신임 회장 윤서아의 취임식은 이듬해 봄에 열렸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취임식은 크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서하의 뜻이었습니다. 외부 하객을 최소화하고 임직원 중심으로 조촐하게 했습니다. 대신 단상 위에 2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 윤서아, 부회장 김말순. 말순은 취임식 당일 아침까지도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냥 있던 자리가 편해. 서하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있던 자리가 원래 여기예요. 말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오를 때 말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식 취임 기자회견은 일주일 뒤에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서하는 단상 앞에 서서 준비된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기억은 언제 돌아왔습니까? 서하는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잃은 적 없습니다. 회견장 안에서 웃음 섞인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기억 상실을 연기하셨습니까? 서하는 이번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서하가 옆을 보았습니다. 말순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준 사람을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향후 경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서하는 이번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공장 바닥을 닦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터졌습니다.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서하가 옆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식혜 두 잔이 평상 위에 놓였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냐? 서하가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말순이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하도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꼭 한 번 쥐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오래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경그룹은 달라졌습니다. 명진 체제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준혁은 법무팀장이 되었습니다. 박기수는 서하의 전담기사로 남았습니다. 최다은은 한동안 휴직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그녀의 자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순은 부회장실보다 부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서하가 그것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은 부회장실을 안 쓰십니까? 말순이 답했습니다. 부엌이 내 자리야. 거기서 30년 동안 다 봤거든. 이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매주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었고 말순과 함께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앉아 있다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하가 묘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한 잎이 서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대로 두었습니다.